올해 그 2019년 첫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초, 이달 초에 그 애틀랜타에서 전미 경제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비롯해서 제넷 옐런,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교수님? 뭐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네. 그 점도표 2019년 예상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전에는 한 3번을 예상했는데 2번 정도를 올릴 것으로 이제 그 점도표가 보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연초에 막 그 주식시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전미 경제 그 협회에서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일단 파월 그 연준 의장은 2018년 미국 경제 지표가 아주 좋다고 논평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 금리 인상을 이제 justify 지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게 이제 논평을 하고 하지만 이제 또 언급한 부분이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소비 분야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different signal, mixed signal을 보낼 경우에는 연준은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 금융정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quickly, flexible and adjust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2016년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앨런 의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2016년도에 굉장히 주식시장이나 미국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로는 리세션이 아니었지만 좀 이렇게 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믹 어떻게 뭘 얘기했냐면 연준의 그 타겟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3%까지 올려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감세 정책이나 이런 뭐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굉장히 그 높은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과하게 빡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랬을 때 겨우 연준이 12월 달에 한 번 금리를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그때 앨런 의장이 했던 포지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시장을 보면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중국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중국의 현 경제 상황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중국은 그동안 그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걸 억제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던 중에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 경제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국 기업의 부채가 2018년에 GDP 대비 약 270%, 어떤 사람은 뭐 328%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2017년 10월달 통계하고 봐도 불과 1년 채 안 되는 사이에 부채가 13%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부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건 경제가 되게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요. 민스키 같은 그 학자는 그 상환 능력이 없는 부채의 과다 누적 이것이
경제 위기의 최대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렇게 되면은 뭐 고용 중단, 뭐 해고 대량시키고 그다음에 투자 중단 뭐 이러다 보면 경제에 이제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로 실물 부분으로 위기가 전가가 되는 그런 일인데 지금 위기의 핵심이 되는 부실금융, 되게 NPL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 2, 4분기 통계가 중국이 미국의 1.1%보다 약 70%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꼭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 은행 이외 시스템에서 융자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중국에서 그 금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자꾸 돈을 빌려가고 기업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보다 더 부채가 많을 것이다.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재무성증권 1년짜리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2.7%고 중국은 이런 것이 되게 7.7%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부채가 높으면은 투자자는 수익을 많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채권에 정부 채권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의 그 부담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자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해외 사람들이 해외에서 중국에 들어가고 직접 투자하는 걸 FDI라고 하는데 이 FDI가 2018년 뭐 불과 이제 지난주에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전년도보다 28%나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이 시장 자체를 외국에 다 개방하지 않겠다는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충격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그 원인도 있긴 있지만은 사실 중국 정체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가 많이 줄고 있다. 대외 경상수지가 적자였습니다. 그 후에 흑자로 돌아서 지금 그 수지가 얼마만큼은 아직 통계가 안 잡히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때 들 무역 흑자 너무 많이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죠. 그걸 줄여라. 지금 트럼프 얘기는 2천억 불 줄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서는 엄청나게 많은 흑자를 내지만은 다른 나라와 교역에서는 적자죠. 많은 적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소위 이제 SOE 기업이라고 하는데 국영 기업들 말이죠. 이들이 국가은행을 등에 업고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도시화를 통해서 지역 개발을 하고 이런 것 또는 뭐 산업 개발을 주도하고 그래서 큰 목적은 일단 그 지역에 지방 정부에 세금을 증대시켜 주는 겁니다. 세수를. 그다음에 지역에 고용을 창출해서 먹고 사는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사업의 도덕적 해이나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엄청난 비효율성. 그래서 뭐 어디는 지금 고스트타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물을 의리빛 가게 많이 져놨는데 사람이 들어 살지 않는 밤이 되면 완전 컴컴한 이런 그 타운이 약 50개 이른다. 엄청난 돈이 지금 땅에 가서 묻혀 있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기업으로 보면 세전 이익이 부채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태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2018년 IMF 추정에 의하면은 전체 중국의 상업은행의 대출금의 약 16%가 이자도 못 갚는 대출이다. 이게 미국처럼 엄격한 자본주의 체제면 다 부도 처리가 끝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냥 이 좀비 기업들을 생존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결국은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중국이 어떤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종의 정부와 기업들이 행해온 일종의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리스크가 되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의 극대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 자기 위험을 자기네들이 방어하면서 경영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방 정부의 세금을 확충시켜주고 지방 정부의 일자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다 1대1로 자기들이 한계 비용, 한계 혜택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촘촘하게 경제 활동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엉성한 거죠.